함께하는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강준 의원님, 김학규 의원님, 박찬대, 김남국, 김명기, 김윤덕, 김의겸, 윤진석, 박성진, 신현영, 유정주, 이동주, 전용기, 천준호 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개최하고 계십니다. 검사안박법이 통과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검찰이 막강한 수사권을 무기로 무분별한 강제 수사와 이로 인한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검찰의 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대책을 만들고 검찰 개혁을 끝까지 완수하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에 앞서서 간단한 의례를 갖겠습니다. 자리에 계신 분들 잠깐 일어서 주시고요. 앞에 놓인 국기를 향해서 서주시면 것 같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돌아서 주시고요. 목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위열사와 민주열사,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희생자들과 유가족을 생각하는 운명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운명. 네, 고맙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이 자리에는 민주당을 이끌고 계시는 당대표 이재명 대표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후에 지금 일정 관계로 순서를 조금 바꿔서 토론회에 수고해 주실 우리 발제 토론자분들과 민주당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관계자분들, 인권연대 관계자분들 간단한 기념 촬영을 먼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그 앉으신 자리에서 그대로 일어서 주시고요. 옆쪽에 계신 분들은 가운데로 좀 가셔서 기념 촬영을 해주세요. 토론자분들 조금 더 안으로 좁혀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야? 야! 아, 이거 싫죠. 밥 먹고 하는 거. 너무하다. 우리가 검찰개혁의 의지를 가지는 차원에서 파이팅 한 번만 하겠습니다. 자, 검찰개혁 끝까지 밀고 가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자,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 대회 진행을 맡은 인권연대 고유기정책시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제일 무서워. 다음은 토론회 앞서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드릴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유능한 정당, 강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사법은 인권의 최고 보루이기도 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판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합의한 규칙을 지키지 않는 데는 제재가 따르는데 그 제재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할 수 있는 형벌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사법입니다. 이 사법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공정입니다. 우리가 규칙을 지키지 않는데 우리 사회가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할 때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 그리고 그 제재의 정당성과 균형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법은 중립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사법이 왜곡돼서 이거를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행사하거나 아니면 한쪽 편을 들 경우에는 또 공정성과 정의를 상실할 경우에는 우리 사회 질서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권 행사의 핵심은 그래서 첫째도 공정이고 둘째도 공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라는 책무를 망각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야당과 전 정부를 향해서는 없는 사실도 조작해가면서 보복하려고 추세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가족이나 그들 자신에 대해서는 있는 범죄 혐의도 덮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바뀐 건 정권과 검사뿐인데 진술이 180도 바뀌거나 또 언론을 통해서 수시로 수사 정보가 마구잡이로 유출되는 여론 선동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민주주의의 적이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그야말로 하나하나 범죄 행위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정권의 폭주에 결연히 맞서야 합니다. 특히 공정하게 심판의 역할을 해야 될 사법, 특히 그중에서도 일부 검찰의 행태가 매우 불공정하고 편향되고 조작까지 서슴지 않는 이 범죄적 행위까지 행하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오늘의 토론회를 통해서 심각한 사고 왜곡, 특히 일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상실한 편파, 조작 행태에 대해서 어떤 제재가 가능할지 또 어떠한 예방책이 가능할지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런 토론회를 관여해주신 주치는 인권위원장님 감사드리고 함께하신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또 발제해 주시고 함께 토의해 주실 많은 분들 어려운 환경에서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1999년 창립 이후 23년째 인권연대를 이끌고 계십니다. 인권연대의 오창익 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창익입니다. 오늘의 형사사법은 검찰사법이라 불러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사람에게서 자유나 돈을 빼앗거나 심지어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는 막강한 권한을 하나의 기관이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민주주의 일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검찰에서 수사권을 박탈하여 기소 전담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서 검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습니다. 검찰이 국회 다수당의 대표이며 지난 대선에서 간발의 차이로 낙선한 또 다음 대선에서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것은 간단한 셈법 때문입니다. 야당의 구심을 제거하거나 최소한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흠결을 내자는 겁니다. 이를 통해 정계 개편을 시도하고 총선과 대선에서 검찰 세력이 승리할 발판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이럴 때 야당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열한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공격하는 상황에서 야당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당장 내리는 소나기만 피하면 되는 건가요? 그럼 괜찮아질까요? 대선을 끝낸 지금도 이 정도인데 총선이 다가오면 검찰주의자들은 페어플레이를 위한 공격을 멈출까요? 아니면 더 무차별적인 공격을 전방위로 펼칠까요? 지금은 당장 이재명 대표가 표적이겠지만 다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지난 정권에 참여했던 숱한 인사들이 표적이 될 겁니다. 그러니 검찰 문제만큼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사수하겠다는 마음으로 강력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국가 공동체를 소수의 검사에게 맡겨도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국가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는 검찰 권력을 쪼개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시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아마 다음 일정이 고 김근태 선생님 11주기 추모미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원거리로 가셔야 돼서 자리를 먼저 이야기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보내드리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열 정권 들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바빠진 위원회 중 하나이죠.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장으로 계신 주철현 의원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도 검찰에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만 윤석열 정권의 전례를 보기 힘든 검찰 수사를 통한 인권 침해, 정치 탄압, 도를 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도출이 되고 검찰의 정치 관여, 정치 탄압, 인권 침해가 근절되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법률위원회의 법률위원장으로 계시죠. 김승원 의원님 간단히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적법 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 진실의 발견은 우리 사법 체계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긴급 체포 후에 20일 동안 가족을 못 만나게 하고 또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딸과 아들의 휴대폰까지 압수하면서 주위의 친한 지인들 까지 탈탈 켜는 이러한 수사, 그래서 수사를 받는 당사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아무런 사과, 반성이 없는 이런 정치검찰의 수사 체계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자백이 수사의 여왕이라고 했습니다. 자백을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렇지만 근대 사법체계는, 현대 사법체계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발 이번 계기를 통해서 검찰 공화국, 검찰 왕국을 끝낼 수 있는 모멘텀이 되기를 바라면서 수사를 받는 당사자도 우리 국민이고 또 실체적인 진실을 강변할 수 있는 당사자라는 것을 꼭 국민들께서도 알아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어제 한동훈 장관이 법원에서 증거 능력 갖추지 않는 사실들을 마구마구 유포하면서 검찰에 유리한 사실만 주장했는데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걸 판사한테 예단을 주고 유죄 무죄를 결정하는 신성한 법정을 오염시키는 더러운 행위입니다. 본인도 그걸 알고 있을 텐데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제발 정치검찰의 그런 오염된 그리고 가식적인 행위를 끊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해 주신 인권연대 고창익 대표님과 우리 민주당의 간절한 소망이 국민들께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박찬대 최고위원님도 함께 자리해 주시고 계신데요. 네,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예,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박찬대 의원입니다. 요즘 검찰을 보면 거대한 담벼락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일가를 지키는 홍위병을 자처하면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오직 증거를 가지고 진실을 조사해야 할 검찰이 미리 정해놓은 결론에 꿰어 맞추는 짜맞추기 수사도 모자라서 조작 수사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편파 수사도 극에 달했습니다. 자기 편이라면 있는 죄도 덮어주고 정적에 대해서는 없는 죄도 만들어서 덮어 씌우고 있습니다. 피의 사실을 실시간 중계하듯이 흘리며 범죄자로 낙인 찍고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도 강압 수사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공정과 상식, 정의와 법치에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가 시의적절하고 뜻깊게 다가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하면서 하다못해 담벼락에 욕이라도 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거대한 담벼락, 검찰의 잘못된 인권 침해 수사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과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영기 의원님은
아까 계신 것 같은데. 예. 오늘 참석은 못했는데요. 토론회 축하 말씀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최전선에서 싸우고 계시죠. 박홍근 원내대표님. 그 다음에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장 맡고 계신 박범계 의원님, 공동 주최하고 계신 김한기 의원님도 인사말을 보내오셨는데 자료집에 나와 있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실 분들이 앞에 계신데요. 소개는 이따가 우리 서보학 선생님께서 토론회를 시작하시면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토론회 사전 개회 행사는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한 1, 2분 정도 장례 정리하고요. 바로 토론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 맡아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토론회 바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검찰개혁을 위한 국회 토론회 사회를 맡은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서보학 교수입니다. 아까 이재명 대표님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 정부 들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혁명화시키는 선봉에 선 것이 검찰 권력입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김희수 변호사님하고 또 인권연대 오창익 국장님, 고려대 하태원 교수님, 그리고 제가 2011년에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때도 워낙 검찰 권력의 남용이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책을 냈는데 10년 후에 우리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검찰공화국을 지금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난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철저하게 하지 못한 그 후과를 저희가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검찰이 바로 설 것을 기대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검찰이 죽어야 저는 나라가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해체 수준의 검찰 개혁을 우리가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소수의 검사들이 정말 우리나라를 잘못 끌고 갈 것이다. 이런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좋은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민주당과 인권연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최고의 검찰개혁 전문가들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발제와 토론에 좋은 말씀들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검찰의 행태를 똑바로 목도를 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검찰공화국에서 벗어나서 진정 국민들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인지 그 해법을 찾는 그런 좋은 귀한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직 검사이시면서 그 오랜 동안 인권 변호사 역할을 하셨고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셨던 김일수 변호사님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토론자로 저희가 네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을 하셨던 김남준 변호사님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시면서 부총장 역할을 오랫동안 하셨던 원혜옥 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시면서 검찰과 경찰개혁에 앞장서고 계신 윤동호 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한겨레 기자시면서 지난 대선 과정이 대화 늑대와 검찰의 시간이라는 검찰개혁을 통렬하게 촉구하는 좋은 책을 쓰셨던 이재성 기자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김일수 변호사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50분까지니까요. 한 30분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발제를 받게 된 김일수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발제문을 써야 할 건지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해방 이후에 과연 검찰이 보여온 형태들이 어떠했는지를 역사적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간단하게나마 정리해보는 것, 그것이 오늘 검찰이 갖고 있는 현재의 어떤 횡포, 권한 남용 이런 것들을 자세히 더 생각해볼 기회를 주지 않는가 싶어서 사건들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유형화를 좀 시켜보려고 했는데 워낙 한 권의 책으로 써도 부족할 내용이고 제가 또 아는 것도 부족하고 해서 한계는 있었습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살펴보셨습니다. 사실 검찰 개혁 문제는 아까 송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10년 전에 저희들이 검찰공화국책을 쓸 때에 나온 내용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물론 뭐 참여연대나 이런 데서 한 20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 방안은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 검사장 선거제, 배심제도 도입부터 시작해서 사건 기록부 분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간단히 짚어보고자 하는 취지라는 것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인권유린 검찰권 남용수사 어디까지 갈 것인가 산이 깊으면 산이 높으면 골도 깊듯이 이건 거의 정점을 찍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주의자들이 득세를 하고 있고 이 검찰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검찰의 조직과 생리를 이해하고 옹호하는 일종의 그 조직 이기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의 이념은 공화주의입니다. 공화주의라고 하는 것이 모든 그 10인 10백 만인 만색의 여러 가지 이익이나 견해 정체성들이 충돌을 할 때 이걸 대화와 타협으로 조화롭게 끌어가는 것이 헌법의 공화주의 정신입니다. 따라서 근데 검찰은 어떻게 하냐면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사람들을 대할 때 너 나쁜 놈 좋은 놈 범죄자 비범죄자 이렇게 딱 이분해 버립니다. 그래서 적군으로 보이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슨 대화도 필요 없고 타협도 허용도 필요 없고 격파를 해야 된다라는 아주 흑백 논리에 쌓여 있는 게 검찰주의자들의 소신입니다. 이런 권력주의는 사실은 이 헌법 정신에도 반하고 공화국의 헌법 정신을 파괴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걸 언제나
해방 이후에 전 공간에서 검찰의 역사가 그걸 공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인권유린의 흑역사에서 검찰이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시간상의 제약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정권 시절 때 검찰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아마 반민특위 습격 사건, 3.15 부정선거, 박창길 검사 총살 사건 요 정도를 제가 끄집어냈는데요. 어쨌든 이때 검찰이 한 것은 보통 경찰이 온갖 나쁜 폐악스러운 짓들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국민 주권주의가 강탈당하고 민족과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 세력이 연재부를 얻고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뭘 했느냐?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경찰의 꼬북 역할 정도의 역할을 했었고 사실 자기 동료인 검사가 아무런 죄도 없이 무고하게 총살을 당했는데도 반항 한 번 제대로 못하고 그 인권을 지켜줄 생각조차 안 한 집단들입니다. 얼마나 이런 사람들한테 뭐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박정희 정권 시절 때의 검찰은 어땠냐? 이걸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74년도 인혁당 재건이 사건, 민청학년 사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대중 납치 사건, 동백님 사건, 제1경고 유학생 간첩단 사건, 전부 이런 사건들 수없이 많은 고문으로 인한 조작 사건들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는 이승만 정권 시대 경찰을 대신해서 하는 게 중앙정보부였습니다. 그래서 고위부대로 중앙정보부가 온갖 반행들을 사용을 했고 검찰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앙정보부 꼬부 정도였습니다. 중앙정보부가 간첩 조작 양산본부였다고 한다면 검찰은 중앙정보부에서 조작한 각종 사건을 뒤처리하는 전담반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뭐 긴급조치 유신 정권 들어서는 긴급조치 위반 사범들에 대해서 거의 정찰제 판결이 나올 정도의 그런 인권 유린들이 벌어지는데 검찰이 앞장서서 협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대의 검찰에서도 불행한 인권유린 사태는 지속됐습니다. 김근태 씨 정기고문 사건, 부천도 성고문 사건, 박정철 고문투자 사건, 각종 납부거부 간첩 투작 사건, 유서 대필 사건, 뭐 이것도 사실 거론하기가 너무 많아서 어느 사건을 선정해야 될지 참 고민스러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여기서 눈여겨보고 싶은 것은 부천서 성고문 사건과 유서 대필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에 노태우 정권 집권 후반기에서 민주화혁명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대학생들의 분신 자살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근데 서강대학교 총장님이라는 분께서 이 사회의 죽음을 선동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고 배우서력서를 제기했어요. 그 희생양으로 잡아들인 게 바로 유서 대필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각종 언론이나 검찰에서 뭐라고 비난했었냐면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었던 대학생이나 그런 추진 세력이 혁명을 위해서 소음을 도구화했다. 분신자살 배후 역할이 나는 테른 집단이다. 이렇게 매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검찰은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권유린에 직접적으로 앞장 나서서 신군부 정권 유지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검찰이 전면으로 슬슬 기어나오기 시작한 때가 이 시기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법률 기능공 역할을 넘어서서 최고 권력자로서 유능한 엘리트 집단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보안부대가 판을 치고는 있었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이들을 전면에 내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87 6월 항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영삼 정권 시절 때 검찰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12.12 군사환란이라든가 5.18 내란을 저지른 신군 전두환 노태우 그 일당들에 대해서 보도가 아니라 처음에
사회 혼란, 사회 안정이 필요하면 기소유예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공한 국회의원 처벌할 것 같다고 두 번째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어요. 아마 이거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일 거예요. 검찰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지 탱크로 민간인을 향해서 밀어붙이고 총을 쏘고 기관총을 난사하고 해도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걸 대내에 선언한 거죠. 근데 나중에 수사를 했죠. 근데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등 떠밀려서 했었죠. 그러니까 87년도 6월 항쟁으로 이룩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과정에서 검찰이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합법적 기관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는 계기가 되고 등 떠밀려서 국민의 여러 같은 그런 의지에 의해서 추진된 일이었음에도 검찰이 그 수사 결과를 자기들의 성과로 취하면서 6월 항쟁의 민주화 과정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라고 판단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 들어가면 사실 불행한 역사가 있었죠. 김영삼 전 대통령 그 아들 자제분, 김대중 대통령 자제분들을 구속시키면서 이제는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의 아들까지 구속시켰다. 라는 막강한 힘을 다시 하면서 검찰이 오만해지기 시작하는 시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동시에 검찰에 대한 불신이 본격적으로 표출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신 노무현 정권 시대 때 눈여겨볼 사건이 16대 대통령 선거 작업이었죠. 그때 당시 한나라당 차떼기당이라는 유명한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은 검찰을 향해서 환호성을 쳤죠. 생각까지 생기고 검찰의 수사 의지와 노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다면 과연 가능한 수사였을까? 저는 불가능한 수사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목에다가 칼을 들이댔는데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측근들이 처벌받고 구속받고 하는 상황에서도 어떠한 수사 지시나 방해도 없었고 독립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수사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의 커다란 실수가 있는데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면 독립성을 지킬 거라고 믿었다라는 것. 그게 가장 뼈아픈 실책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이명박 정권 시대 때 검찰은 참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하게 많은 사건들이 있는 거죠. 아무튼 KBS 정현주 사장 사건, 광우병과 관련된 피지수첩 사건, 대통령 사돈 소송으로 비자금 사건, 용산 참사 사건 이런 사건들 수없이 많은 일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대표적인 그래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가족들에 대한 수사죠. 6개월이 넘게 계속돼서 논두렁이라고 시계를거리는 하면서 정점에 올랐고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건 부산 봉화마을에서 버스를 전세해서 서울 검찰청으로 출석하는데 헬기가 뜨고 모든 마치 마라톤 중계하는 것처럼 했었던 기억이 저희들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수사 브리핑을 일하는 내용으로 했었죠. 이건 수사가 목적이 아니었고 망신주기 모욕을 주는 수사입니다. 그때 제가 언론에 대고 한 말이 이건 정치적 타할 행위다라고까지 저도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 적이 있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쨌든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주려고 했던 대통령을 향해서 법을 악마의 도구처럼 악용했습니다. 사실 검찰공화국이라는 책을 쓰게 된 것도 이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바라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우리 서 교수님이랑 태용 교수님이랑 같이 쓰게 됩니다. 복수국을 마무리 시켜줬죠. 대통령 인권에 대해서도 눈하나 전직 대통령 인권에 대해서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데
일반 국민의 인권에 관심이 있을 수가 없던 시절입니다. 박근혜 정권 시대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윤의 국정개입 문건, 청와대 관제시 불법 시위 지사, 백남기 농민 사건,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 이런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똑같은 패턴들이 보이는 게요. 국정농단 사건에서 검찰총관이나 법무부 장관이 했던 말을 보면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 없다. 언론 의혹 적용을 수사할 수 없다. 이게 그들의 공언이었어요. 우리 그 12.12 군사반란 전두환 그때고 신군부 그것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특별수사본부장이 만들어진 특별수사본부가 만들어진 똑같았어요.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꼽고 재벌의 네 번째 부분도 피해자다라고 하면서 수사를 안 해버려요. 그럼 특검과서 이루어진 수사였습니다. 나머지 특검에서 못한 수사를 검찰이 했었던 것이죠. 적폐의 대상이었던 검찰 개혁을 촉구는 검찰 개혁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강력합니다. 그런데 그 적폐 대상이었던 검찰이 적폐 수사를 담당했다라는 굉장히 모순되는 거. 그걸 이번에 또 사면하면서 또 뒤집어 버린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처참한 심정이 듭니다. 인권주의 검찰 수사 유형별 분류, 이게 시간 때문에 자세히는 못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사실 공포를 악용한 인권유린입니다. 지금 현재 김대중 대통령이 옛날에 서경원 의원이 북한 미립국에서 북한의 김일성을 만나고 5만 달러의 북핵 공작금을 받아서 그 중에 10,000달러를 김대중 그때 평화당 총재였었죠. 평화당 맞죠? 평민당에 그때 당시에 이걸 검찰이 중앙정보부도 터뜨렸고 검찰도 터뜨렸죠. 그래서 10년간 이 사건을 끌고 왔어요. 10년 뒤에 검찰이 재수사를 했는데 증거를 조작하고 증거를 은폐했다는 사실이 전부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당시 만불을 줬다는데 만불 이전에 그 전에 이미 은행에서 환전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달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수사해놓고도 숨겼죠. 그리고 그렇게 괴롭혔죠. 빨갱이 정치, 낙인치. 노무현 대통령 뇌물 사건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는 어떠냐?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렇게 수사 브리핑, 뭐 스포츠 중계방송 하듯이 벌어지는 일들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하고 있을 뿐이지 여전히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 수사기간이 1년이 넘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그들은 손해날 게 전혀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아니면 말고 하는 기소들이 굉장히 많고 아마 이번 사건도 아니면 말고 식으로 기소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사건들이 그러니까 김대중 그때 총재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이재명 당대표 세 가지 공통점이 있죠. 수사 대상에 영향력 있는 유력 정치인을 표적으로 삼고 벌어졌고 해당 정치인이 금품을 수수한 부패하고 부도덕한 정치인이라는 것을 국민에 인식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고 금품 수수를 입증할 객관적 물증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관련자 일부 사람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벌어진 과잉 수사였다. 사건에 대한 피사실 공포로 인해 정치는 정치적으로 심각한 타격받고 인권 침해 당하고 사회적으로 여론재판에서 유죄 판결로 낙인 찍는 효과를 논의되고 있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유력한 정치인을 상대로 벌인 똑같은 행태의 반복이다. 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피의사실 공포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여러 차례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처벌을 세게 하자 아니면 더 약하게 하자 아니면 무슨 이노성 조합가에 주자 여러 안들이 있고 그러는데 자료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건 단순하게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합리적인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발제문에 있으니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집어엎기 수사를 이용해서 인권윤리를 한 사건. 이것도 거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전부 유형화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쓰여진 사례들은 그냥 대표적인 사례들만 골라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초원복집 사건, 삼성 엑스파일 그 사건 이상호 기자하고 노회찬 의원이 관련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하고 민주당 국회의원 이정걸 의원이죠. 그리고 뭐 기소한 사건. 이런 사건들에 그다음 정윤의 국정개입 의혹 사건, 찌라시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 그랬죠. 연약한 여성 집단으로 강금했다라고 국기 문서인출이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습니다. 이 사건들을 보면 전부 공통점이 있어요. 본질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왜곡시켜버리는 겁니다. 삼성 엑스파일 사건의 핵심은 불법 대선 자금하고 검찰의 강국이 떡값수수 여부가 핵심이었어요. 근데 이 사실을 보도하고 수사를 촉구한 기자하고 국회의원을 거꾸로 처벌했어요. 도둑놈 잡아라고 하는데 도둑놈 잡아라고 외친 사람만 처벌했어요. 초원복집 사건은 어떻습니까? 고위공직자 불법 선거 개입이 핵심이에요. 근데 검찰은 불법 도청으로 몰고 갔어요. 그때 관권 선거 개입한 사람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어요. 나머지 그 사람들 다 경찰청장 되고 장관 되고 뭐하고 다 출세했어요. 헌법재판소 재판하고.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에 국가정보기관은 대선 선거 개입 여부가 핵심이었는데 검찰은 불법 감금이라고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그 사람들 거꾸로 기소했어요. 정윤의 문건 유출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비선 실세에는 국정동란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핵심이었는데 검찰은 문서 유출이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하면서 문서 유출자들만 처벌을 했어요. 이건 참 흉내내기 어려운 검찰의 탁월한 법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건의 본질을 뒤틀고 왜곡해서 해당 당사자의 인권을 유린했습니다. 검찰은 레슬링 세계 대표급 뒤집기 선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까라문개기 수사를 이용한 인권위, 용산 참사 사건, 백남기 농민 사건, 버버이러나 보수단체 지원 사건 이 세 가지만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다 이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왜 검찰이 까라문개고 수사를 안 할까요? 자기 검찰한테 우호적인 정치 권력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짓이에요. 가주기 수사를 통한 인권위. 김학의 검찰관 성접대 사건 그때 당시 처벌했으면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지금도 생각나는데 기자가 그쪽 영상 갖고 와가지고 봐달라고 해서 봤더니 김학의 차관이 명백해요. 근데 검찰은 아니라고 그래서 그렇게 처벌했어요. 위험처럼. 그때 당시 처벌했으면 지금까지 끌고지도 않았겠죠. 2차 가해, 3차 가해, 4차 가해 끊임없는 인권유리를 자행을 하고 조선일보 방실가 사건, 나임 환매 중단 사태, 검사 향후 수수 사건 참 머리 좋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검사 향후 수수 사건 같은 검찰이 보통 사람과 저도 검사 출신인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그렇지만 보통 사람과 DNA가 다르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검찰이 쓰는 언어도 사회적 의미와는 다릅니다. 그들이 말하는 정의나 공정, 엄정의 의미가 일반 국민들의 상식을 기준으로 한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아니면 말고식 수사를 이용한 인권입니다. 정현주 KBS 전 사장 사건, 광우병 위험을 보단 PD수첩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이런 거 보십시오. 똑같지 않습니까? 전 그냥 뭐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이건 말도 안 돼, 법리적으로 말도 안 돼 하는 것도 일단 기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무죄 받으면 뭐합니까? 다시 그 직장에 회직되면 뭐합니까? 법원 판결 나오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그걸 노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 덫에 걸려들다가 정치인도 말도 제대로 못하고 스스로 자기 검열하고
그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들어가면 검찰은 누리통강을 건넜어요. 지금의 민주화 과정에서 검찰은 최대 수혜자가 된 검찰은 오만을 상징하는 조직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법 집행기관에서 벗어나서 정권의 전패와 방향에 대한 담론을 생산하는 지위에 올라갔다. 검찰 공화국을 넘어서 검찰 제국을 꿈꾸고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근위부대, 특수부대 역할을 떠나서 이미 검찰은 최고 권력자와 함께 서로를 이심전심으로 이해하고 힘이 되는 정치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 때 정권 수호에 전위부대 역할을 장했던 태극기 부대였습니다. 걷다가 정경영 동원해서 69억까지 지원을 했었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이들에 대한 불법적인 지원을 했었죠. 검찰은 그럼 오늘 뭐냐? 엘리트 태극부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지만 사건 기소권이 너무 아쉽고 너무 늦었고 너무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게 수사를 해보면 이게 편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유죄 추정의 심증을 갖게 돼요. 경찰이든 검사, 수사해본 사람은 다 그거 압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인권유린이 정말 있었는지, 적법 절차를 준수했는지, 이것이 형평에 맞는지, 정의 원칙 부합하는지 제3자 입장에서 볼 수 있어요. 이게 수사권 기소권을 해야 된다고 믿는 어떤 법정적인 논리 이외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공수처도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인원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못한다고 욕 얻어먹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잘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좀 정치권에서 좀 더 지혜를 모아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김익수 변호사님이 역사적으로 또 유형별로 그 인권을 유린한 검찰의 수사 사례들을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검사들이 검찰 조직이 누리는 특권에 비해서 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얼마나 국민들의 기대를 배신하는 그 검찰권 행사를 해왔는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전직 대통령 2명을 감옥에 보내고 대법원장을 구속시키고 전직 고위 법관들을 법대에 세우고 그 자신감이 정말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까지 배출을 했으니 검사들의 자신감은 정말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국민들인데 국민들을 주인으로 대접하지 않고 오히려 시민으로 내려다보는 지금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사 출신으로서 검찰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말 오랜 동안 힘겨운 그 싸움을 하고 계신 김익수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배치문을 통해서 정말 검찰이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롭게 거듭나려면 죽어야죠. 저는 검찰도 지금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배치문 감사드리고 다음은 네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준 변호사님 10분 동안 토론을 해주십시오. 네, 관제자께서 일단 검찰이 행사해야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그런 역사적 사실하고 또 권한이 있던 남용된 지나치게 강했던 남용 그 사건을 충실하게 고정을 해주고 또 어떤 방식으로 권한을 남용하는지 유형별로도 구분을 잘 해주셨습니다. 특히 요즘은 너무 권력이 남용되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데 과거에 인권보호기관이나 기소기관으로서 다른 권력기관의 견제의 임무를 가지고 있는 그 이승만 그리고 박정희 정부까지도
소상히 정리한 점이 상당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사례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외에 보충적으로 이 검찰이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배경, 그리고 우리나라 검찰의 권한이 어떻게 강해져 왔는가, 그리고 많은 검찰개혁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계속 견제가 불가능해진 그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앞으로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부분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검찰개혁은 이 권력 핵심으로 부상하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 옹호기관이 해야 할 임무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권력에 봉사를 했고, 또 90대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등장한 이후에는 이제 스스로 권력이 돼가지고 이제 정권과 거래라는 그런 수준까지 성장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발전원에서 하신 말씀 중에서 피사실 공표제 부분, 그리고 수사기소 권력의 당위성, 공수처에 대한 그런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계신데 그 점에 대해서 모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특히 법무부는 지난 7월 형사사건 공개검증에 관한 규정을 폐기하고 다시 형사사건의 공고에 관한 규정, 적극적인 내용을 만들면서 다시 피의사실 공고의 범위가 확대해진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이 헌법상 대원칙인데 다시 무시되는 역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이 권한을 남용할 수 있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간단합니다. 실제 지금 그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검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데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도가 변형돼 오면서 점점 더 강해진 쪽으로 된 것이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한다면 이 발전에서 언급을 안 하시는데 검찰 수사 인력이 또한 획기적으로 전개되는 데 기인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권한의 강화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일제시간의 해방 전후 1950년대 초반은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 권한 남용의 역사라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특이 사건이나 박장길 검사 총살 사건을 보면 경찰의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에 이 소수의 검찰이 의원으로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검찰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당시 그 국회 속기록에는 엄상석 의원 말 또는 한경만 검찰총장의 말들이 남아있는데 특히 엄상석 의원은 파쇼를 통해서 파쇼를 통제한다 하는 그런 말을 남겼죠. 그리고 한경만 검찰총장은 경찰이 100년이나 되어야 경찰이 제대로 된 권한을 주시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검찰이 이렇게 그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됐고 거기에다가 1961년 즉 5.16 이후에 9월에 국가재건 최고위에서 검사 영장 청구권 독점이 최초로 입법이 되었고 62년 헌법에까지 그것이 기록되면서 점점 검찰의 권한이 강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정희 전두환 정부 때까지는 경찰이나 정보기관, 군 정보기관이 검찰보다 권력설상 우위에 있습니다. 결국 검찰은 이 기관들이 보조 역할을 하겠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간접사건 같은 것도 보면 주로 정보기관이 만들고 검찰이 이를 추인했고 부천도 성공원 사건이나 박정태 공원치사 사건 이건 모두 경찰이 저지른 것입니다. 결국 검찰의 권력이 실제로 막강해진 것은 1987년 체제 등장하면서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강화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검찰 권력이 명실상부한 최고 권력의 직을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1990년에 범죄의 전쟁이 있었죠. 그때 검찰 권한이 인력이 증대가 되면서 법적인 권한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 거기다가 실질적인 물리력이 결합돼서 최고의 권력을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와 다르게 수사권, 정보 수집, 영장 청구, 공소주기, 유기, 형 집행권, 재판 빼고는 모든 형사소송 전반을 지금 검찰이 정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검찰개혁 역사 과정, 결국 민주정부만 시도를 한다고 봐야 되겠는데 김대중 정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그런 말이 있었지만은 실제로 검찰개혁은 제대로 들이실지 못했고 오히려 이 당시에 범죄개혁이 강화되면서 검찰의 정보기능이 더 강화되는 시기입니다. 그 노무현 정부에서는 검사의 대학까지 시도하면서 검찰개혁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대선자금 수사를 결정으로 좌절이 됐습니다. 아까도 그 발제 또 사회자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노무현 정부가 잘못한 부분은 이 검찰이 자율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다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이제 그 수준을 넘어서서 자율적이게 하기 힘든 조직이다 하는 점에 대한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미 관료 권력을 했고 개혁에 저항할 수 있는 조직 기관이 강력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그런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간단히 든다면 뭐 정치적인 필요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정권 초기에 권력개혁 계획을 제대로 못했고 사법농단 그리고 적폐 수사를 집권 3년차 중반, 2년차 중반, 3년차 가까이 계속했죠. 사실 이런 거대한 권력기관은 정치 권력 위에 있는 정권 초기에 실행해야 되는데 그런 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주변 이 사회 시민단체에 있는 분들 권력개혁에 관심있는 부분은 초기 이런 점을 많이 지적했습니다만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측면이 좀 지금도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찰개혁은 이제까지 검찰개혁이 왜 안 됐는가를 살펴보고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검찰개혁은 하나의 그런 관점보다는 전체 국가 전체 권력기관의 개혁 관점에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더 보장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정보, 수사, 기소, 재판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들의 권한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면서 상호 견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예도 있는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연합군들은 나치가 저렇게 권력화되고 침략 국가가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기관이 게시타포라고 봤고 이 게시타포는 사실은 정책과 정보하고 집행 모두 다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것을 분쇄하라는 그런 연합국의 편지라는 유명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해봤더니 그것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거의 사법개혁 못지않은 중대하고 힘든 작업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은 이미 이 기득권 구조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고 또 능동적 권력입니다. 스스로 언제든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법원과는 다른 그런 권력이기 때문에 그걸 명심해서 철저히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권에서 그 점 느꼈습니다만 전체 권력개혁 관점에서 청사진 그리고 로드맵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검찰개혁을 내세우는 것보다는 전체 권력개혁 관점에서 내세우는 것이 국민적 공감을 얻기도 쉬울 것이고 실제 다른 검찰개혁을 하려면 다른 권력기관과도 이 권한 조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하겠지만 개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조직 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도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공수처도 말씀하셨는데 공수처는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사실 공수처에 대한 법률안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무부, 청와대, 그 다음 국회를 거치면서 아주 조직이 축소되어 버렸죠. 우리가 이야기는 조직이 그렇게 축소되면 기능을 제대로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 이미 그때 이야기했는데 이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축소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때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들은 호랑이를 그려놨는데 그냥 고양이를 만들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좀 준비가 부족하죠. 경찰의 수사진에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예측됐던 것인데 이 검찰의 인력 조정이나 전환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인 연구 없이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 검찰 개혁은 좀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또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검찰이 그런 권한을 가지는 것이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정당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하는 것이 이 검찰 개혁의 큰 목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첨언한다면 최근 입법관정법, 검사정법이 이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는데 일단 공조직 인원이 늘어나고 나면 입출이거나 배치하기가 매우 어렵고 개혁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법관정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적 동의와 공감이 있습니다만 검찰 경우에는 수사 같은 부분을 더 안 하게 되는데 늘어나는 데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김남준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결론은 제도 개혁을 잘 해야 된다. 이게 의회와 또 민주당의 숙제를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발제자께서는 이제 토론 다 들으시고 나중에 또 발언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원혜옥 교수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혜옥입니다. 사실 이번
발제 주제에 대한 토론을 이제 요청을 받고 제가 사실 잠시 외국에 가 있었는데요. 가서 이제 발제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발제문을 받고 읽으면서 이 발제문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 검찰 수사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오래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제 수사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주신 그런 발제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토론 작성해야 된다는 것도 잊을 만큼 상당히 저는 발제문에 몰두해서 이 몇 번을 읽으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토론문을 작성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토론이라고 하면 이제 학회에서의 일반적인 토론은 발제문에 대해서 약간의 비판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럴 수 있는 그런 발제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발제문을 읽으면서 이 발제문에서도 나왔지만 결국은 이제 노무현 정권에서 그 검찰의 어떤 그런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은 그 검찰의 어떤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검찰의 그 중립성과 독립성은 사실 오래전부터 화두가 되어 왔던,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의 화두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되어 왔던 그런 논제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질의를 한다라기보다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토론문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 학회라든지 여러 토론회에서 발제가 이루어졌고 또 거기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독립성과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그 다음에 뭔가 법 집행의 공정성, 엄정성 이런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렇게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보되어야 비로소 공정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확보될 수 있고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모든 이제 국가 권력과 마찬가지로 검찰권 역시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사실 검찰 존재의 정당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이 국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더욱이 이제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국민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검찰이 법률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 현행법인 검찰청법 4조 3항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조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가 이 토론을 하는 시점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검찰의 정치화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발제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조직이 관료화되고 만약에 폐쇄화되고 그러면 결국은 이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정치 권력의 사유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문제점, 검찰 수사의 문제점 이런 것들은 이제 발제문에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일단은 조직의 민주화부터 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중립성과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외적 통제를 거부하는 것에서 시작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정치화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정치로부터의 어떤 독립, 그 외적 통제로부터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만 지켜지면 그러면 이 검찰에 의한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또 다른 어떤 하나의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이해하는데 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약에 이 조직 자체의 어떤 폐쇄성으로 인해서 공정성이라고 하는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외적 통제를
막아주는 것만으로 정치에 그러니까 이 독립성이나 공정성을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사법 절차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앞에서 김남준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다 하셨지만 사법 절차 전 과정에서 보면 검사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절차의 관여도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준사법기관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무부에 소속된 행정관청이고 검사 동일체 원칙은 아마 다 잘 아실 것 같은데 검사 동일체 원칙에 의해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요청이 취약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그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 외부로부터의 어떤 외적 통제의 거부와 관련해서 좀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2005년 10월에 동국대 강정호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이 불구속 수사 지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치권의 어떤 개입이다라고 해서 강력한 반발이 있었고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근데 이 과정에서 보면 검찰총장에게 기대하는 검찰 조직이라고 하는 그 어떤 이 검찰총장이 과연 검찰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지가 가장 잘 드러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은 검찰총장은 검찰 조직의 어떤 수호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지위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임기제, 인사청문회제도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뭔가 중립성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과정에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명제는 결국은 검찰이 외적 통제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고 그 외적 통제의 거부가 결국은 폐쇄적인 집단 방어 논리가 되어졌다라고 평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앞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의 필요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어떤 폐쇄적인 조직 문화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외적 통제의 거부에서도 마찬가지로 폐쇄적인 그런 그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이 문제될 수 있고 그게 결국은 발제문에서 나온 것처럼 뭔가 인권유린이라든지 이런 수사가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앞에서 뭐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 봐주기식 수사 뭔가 이렇게 이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제문에 나온 문계기 수사 이런 것들도 가능할 수 있는 게 그 폐쇄적인 어떤 조직 문화로 인해서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폐쇄적인 권력 기관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국민의 신뢰 기반과 정당성을 상실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 검찰 개혁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자체적인 이게 외부적인 어떤 통제에 의한 부분보다는 자체적인 어떤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역대 정권에서도 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검찰 개혁안을 제안하고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그것이 실패한 것이 자체의 어떤 그 폐쇄적인 조직 문화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도 이제 검수완박, 검수원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검찰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왕에 이렇게 어렵게 검찰 개혁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고 지난 정권에서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 설치라든지 이런 게 하나의 대안으로 계속 지금 제안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수처가 2년밖에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 국민들한테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시간을 갖고 인력을 투자하고 그리고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 기관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뭔가 국민들이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수사권 조정도 기왕에 이루어졌으니까 그 수사권 조정에 따르는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고 그리고 뭔가 그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인력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지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뭔가 공수처가 거대 검찰 그 권력을 견제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수사권 조정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검찰권의 생명은 시청자도 잘 지적하신 것처럼 중립성, 독립성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제일 굉장히 고민되는 주제이긴 합니다. 그 발제자도 잘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면 정말 공익을 위해서 중립적으로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신뢰를 했는데 철저하게 그 신뢰가 배신을 당했고 또 권위주의 정부가 들어서면 오히려 검찰은 이거 다 원칙 핑계칩니다. 정치권과 야합하고 조직의 논리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검찰권의 독립성, 중립성을 확보할 것인지 정말 중요한 과제고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발표 토론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은 윤동호 교수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의 윤동호입니다. 그동안 저는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기회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 발제문에 집중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해방 이후 이승만 정부부터 참고로 제 토론문은 51면에 있습니다. 사람이 51면에 있습니다. 해방 이후 이승만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검찰이 보여준 인권 유린적 수사를 정리를 잘 해주셨고요. 또 이러한 검찰 수사를 인권 유린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시고 또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당대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까지 언급하시면서 피의사실 공표를 악용한 인권 유린 수사 이렇게 규정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공수처가 검찰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지원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 이런 점에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장동 사건 수사를 보면서 예전에 이루어졌던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죄수에게는 가장 두려운 게 추가 기소라고 합니다. 검사가 다른 건으로 수사를 개시할지 모른다는 그런 걱정은 공포에 가깝다고 하는데 검찰은 수사의 난항을 겪다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를 합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바로 경제사건으로 투옥되어서 출소를 1년 3개월 정도 앞둔 평범한 죄수였습니다. 그 죄수는 수감 중에 갑자기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다녀야 했습니다. 버티다 검찰 조사실에서 지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지인이 추가 기소로 어려워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듣고 이거에 무너집니다. 결국 그는 검찰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진술하고 말아버립니다. 검찰은 죄수의 지인을 통해서 추가 기소로 압박을 하고 가석방으로 회유를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또 이런 사건을 보면서 이 채널A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배후에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검사가 있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기자가 죄수에게 접근을 하는 거죠. 또 추가 수사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 기자는 죄수를 압박을 해서 유럽 정치인에 관한 정보를 얻어내려고 했고요.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만 검찰은 이 검사와 기자 사이에 공모관계를 좀 밝힐 결정적인 단서가 휴대폰에 있었는데 그 기본을 풀지 못해서 결국 포렌식이 실패를 해서 기자와 검사의 공모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채 묻혀버렸습니다. 그런데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검사는 법무부 장관이 되었고 오히려 법무부 장관을 취재하던 그 기자가 현재 스토킹 범죄로 경찰의 발빠른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에서도 핵심 피고인들을 미래 사건 추가 기소로 압박을 하면서 동시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도록 하겠다고 회유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받고 있고요. 왜냐하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이후에 대장동 사건 핵심 피고인들이 종전 진술을 번복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측근 검사가 유력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검찰 출신 정치인에게 사주했다는 행동, 공수처가 그 검사를 수소 기소해서 재판을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검찰이 그 국회의원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근거로 삼았던 검찰 수사보고서가 허위로 기재되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해당 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수사관이 검찰 수사보고서에 적힌 내용이 자신의 한 말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 법정에서 증언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보면 검찰은 늘 법치와 함께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외치지만 여전히 늘 대부분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수사하는 것은 아닌지, 또 그런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은밀하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심은 늘 해소되지 않은 채 묻혀왔습니다. 수사의 법치와 민생을 외치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목소리도 공허하게 들립니다. 최근 검찰총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찰총장도 늘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엄정성을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는 미국에 있는 플리바게닝과 같은 그런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은밀히 해왔던 사법적 거래를 아예 이제는 대놓고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고요. 왜냐하면 이 플리바게닝은 사법적 거래인데 의도를 가진 검찰 수사 목표를 달성을 위해서 다양한 불법적 거래를 합법화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국회의원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혹시라도 플리바게닝에 관한 법안이 올라오면 절대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발제자에게 여쭙고 싶은데, 한 가지는 현재 지금 그동안의 역대 정부에 관한 말씀만 주로 해오셨는데 현재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 수사는 어떻게 보시는지, 또 한 가지는 좀 관점이 다르긴 합니다만 법무부 장관을 취재한 기자에 대한 이 경찰의 수사가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의 여러 가지 수사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사건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검찰의 행태를 보면 현재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공정이라는 게 정말 얼마나 허망한 개념인가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김 교수님 질문에 대해서 나중에 김일수 변호사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재성 기자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이재성입니다. 지금 일자리 드시는 분들도 그렇고 대다수 상식적인 국민은 검찰개혁에 대해서 적어도 원론적으로는 여전히 찬성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어제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과거에 기자들한테 은밀히 하던 피의사실 공표를 거의 공개적으로 했는데요. 그 여론전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민주당을 검증자료로 낙인 찍고 국민들한테 공개적으로 범죄집단 민주당과 싸우겠다는 그런 선언을 한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결국은 이 검찰개혁이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이유가 민주당이 그동안 소심했거나
혹은 사심을 가지고 검찰개혁에 접근해서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토론문에도 이렇게 써있지만요. 지금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다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국민들의 상당수는 또 그럴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어쨌든 범죄 수사를 좀 하고 있는데, 특히 민주당 상대로 하고 있는데 그걸 막으려고 한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진짜 신문들도 대체로 방탄국회라고 제목을 단 거 아닙니까? 그 프레임을 깨야 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난 민주당 정부 2번에 걸쳐서 그 작업을 실패했던 거고요. 적어도 검찰을 이용하거나 혹은 사람을 장악해서 저 사람을 우리 사람으로 만들어서 검찰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문재인 정부도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서 아주 굉장히 큰 패착을 빚은 거죠.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당장은 뭐 검찰개혁이 여론이 잘 안 살아나니까요. 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오히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정말 발본적으로 단순히 검찰개혁에 오지 말고 내심제 도입을 포함한, 그러니까 대배심, 서배심 다요. 진정한 사법개혁, 그러니까 국민의 참여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높이는, 그리고 검찰의 권력은 분리하고요. 그러니까 권력을 분할하고 국민들의 참여권을 높이는 그런 진정한 사법개혁안을 만들고 해외 사례 충실 공부해서 해외 사례하고 다른 건 아니니까요. 우리 현실에 맞는 사법개혁안을 만들어서 정말 사심을 버리고, 민주당이 이 검찰개혁이라는 건 인권의 문제이자 민주주의의 문제이고 상식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제대로 하려고 한다라는 걸 기회가 됐을 때 내놓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제자와 토론자분이 말씀하신 피의사실 공표하고 공수처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법이 없어서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법이 있는데도 합니다. 저는 이게 법을 새롭게 또 법을 만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이게 국민의 알 권리하고 상당한 관련이 있고, 또 그 뒤에 피의사실 공표라는 것 뒤에 또 수사기관이 자기들이 숨기고 싶은 사실들을 숨기는 그런 또 제도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는 거니까요. 사실 미국의 검찰도 피의사실 공표를 합니다. 은밀하게. 언론을 활용을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최근 사건 중에 민주당 황운하 의원하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되어 있는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라는 걸 기억하실 텐데요. 그건 이제 울산 고래고기 업자한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동생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관련자가 돈을 받은 걸 이제 포착을 해서 경찰이 수사를 한 사건인데,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이라고 프레임을 바꾸면서 오히려 당시 울산 경찰을 피의사실 공표 수사를 합니다. 저는 기소까지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렇게 피의사실 공표라는 걸 오히려 검찰은 본인들은 늘 하는 건데, 경찰이 하는 건 이게 문제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걸 또 근거로 걸어가지고 수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피의사실공표라는 것도 역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그 해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분리가 되면 수사기관이 어떤 수사 사실을, 피의 사실을 흘린다고 해도 이게 지금 현재 이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가 무죄인 이 상황보다는 훨씬 더 어떤 견제 장치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를테면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은 자신들의 존재감 확인을 위해서라도 검증을 할 겁니다. 이 수사 사실이 정말 맞는지 최대한 검증을 할 거고 이게 적어도 지식이 아니다 라는 걸 기소 단계에서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몸에 갖고 있으니까 양쪽에 갖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곧 기소고 의제와 무관하게 그렇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수사와 기소권 분리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고요. 공수처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공수처 처음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에도 공수처 설립이라는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었었는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수처는 잘 돼도 문제고 잘 안 돼도 문제일 거다 라고 예상을 했었고요. 결국은 미니 검찰을 만들어서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생각 아닙니까? 아무리 이론을 많이 주고 예산을 준다고 하더라도 검찰만큼 줄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역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검찰과 똑같은 당의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지만 똑같은 형태의 작은 검찰을 만들어서 검찰을 견제하겠다. 그 발상 자체가 저는 나이브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수사총괄기구로 통폐 앞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역시 대전제 속에서 풀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재성 기자님은 법조 기자는 하셨나요? 말씀나요? 아니요, 데스크, 사이버 데스크. 예. 아마 현장 법조 기자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검찰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쓰신 개와 늑대와 검찰의 시간이라는 책을 한번 좀 다 일도하실 것을 제가 보내드립니다. 거기에 보시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어떤 점에서 부족했는지, 왜 실패했는지, 또 검찰개혁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아까 수사기소 분리를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의원님들이 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과 의회 다수 세력까지 만들어줬는데도 검찰개혁을 정말 미흡하게 했죠. 그리고 지금 와가지고 검찰한테 당하면서 검찰을 비난하고 또 다시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토론회 자리를 마련한다는 게 이건 정말 뒷북치기고 저는 국민들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의원님들이 좀 꼭 그것을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수사기소 분리가 궁극적인 답이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자, 네 분의 토론을 저희가 들었고요. 토론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발제자님이 또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한 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할 내용은 거의 발전으로 있고요. 다만 질문을 하려고 대답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민주당과 관련된 현 정부에서 이루어진 검찰 수사 어떻게 보시냐고 여쭤보셨는데요. 민주당과 관련된 것을 비교해 보면 옛날에는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성을 가장이라도 했다. 지금은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성을 가장하지도 않는다.
그럴 필요도 없다라는 게 검찰의 태도고 행동이다. 나 한 가지만 비교해보면 명백하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씨 사건, 이게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는 것이지, 나중에 임기 끝나면 범죄자로서는 기소해야 돼요. 그런데 마치 대통령 부인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압수수색 한 150건 정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국 수사 때, 조국 그때 법무장관 그때 수사 때 한 60건 정도 압수수색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1년을 넘게 했어요. 근데 이거 그냥 비교하면 너무 명백하게 눈에 딱 보이지 않습니까? 검찰주의자들이 잘하는 흑백물처럼 세상은 기계적인 좀 나가고 있다. 제가 배모씨 경기도 법카카드 사건이라든가 양평 그 장모 사건 그 제가 감사했거든요. 내용 다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경찰이 열심히 수사하는 척 했어요. 그러다가요? 잘하잖아요. 제가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명확한 것을 갖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안 하고 있어요. 참 너무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고 또 가령 그 김건희 씨 사건 아니 김혜경 씨 사건 같은 경우 보면 아무 증거도 없는데 차라리 기소를 하면 하지 안 해요. 왜 안 하겠습니까? 계속 두들겨 패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마다 뉴스거리로 계속 만드는 거예요. 기소 안 하고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건만으로. 그래서 한 가지씩 떡부스러기 흘리듯이 흘려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이재명 당 대표님 사건도 저는 뭐 거의 마찬가지로 보고 있고요. 1년 동안 자금 추적 안 했겠습니까? 아니 만약에 뭐 700억 중에서 480억을 받기로 약정을 했으면요. 아니 3천만 원 달라고 요구하겠습니까? 아니 480억 중 야 너 돈 내놔. 왜 안 줘? 니들끼리는 몇백억씩 받아 나눠 먹으면서 왜 약속으로 돈 안 줘? 이렇게 하는 게 상식에 맞지. 그 3천만 원 정진상이 가서 돈 좀 필요한데 3천만 원. 그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만약에 김영 부원장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요. 8억 받았으면요. 자금 추적은 내 마누라 맨날 고생 나 때문에 고생한데 뭐 옷이라도 해보라고 몇천만 원이라도 주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돈 꼬리표가 붙어 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면 알게 되어 있어요. 그중에 일부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한돈 1원도 나와 있는 흔적이 없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옛날에 벌였던 사건들하고 똑같아요. 김대중 대통령 사건이나 노무현 대통령 사건, 뭐 포괄적 뇌물 수술하고 노무현 대통령 얼마나 잡들이를 하고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것까지 갔습니까? 나중에 그거 수사했던 놈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출세해서 뭐 민정수석도 하고 뭐하고 물론 뭐 감옥에는 갔지만 과연 이런 사건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스스로 뭐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뭐 아니면 자질을 믿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 저는 오래전에 포기를 했었고요. 그냥 현재권인 검찰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나는 또 뭐 법무부 장관 그거 근데 이건 그냥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영장 청구는 굉장한 과잉이다. 주거 침입죄로 영장 청구한 사례가 있느냐? 없다. 벌금 한 50만 원, 100만 원 되면 끝날 거 아니야. 땡쇼를 하고 있다. 그 사람이 보도, 언론의 자유, 보도의 자유, 취재의 자유에 사회상규에 맞게 했는지, 그래서 법률적으로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기까지는 제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잘 몰라서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그거 하나는 명백하다. 이 정도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시간이 그래도 비교적 저희가 컨트롤이 잘 돼가지고 한 25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참가하신 의원님들이나 또는 그 방청객들 중에서
질문이라든가 또는 뭐 의견이 있으시면 손을 들고 예. 근데 가급적 좀 정리해서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발언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요.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이재성 기자님께서 혹시 하신 자기 소개 간단하게 먼저 해주시고 예. 저는 시민단체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 기자님 얘기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그 중립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립보다는 중립이 되어서 지금 보면 감사원 뭐 해가 경찰도 지금 경찰국이 신설돼서 전부 다 지금 편향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질문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 힘을 가진 자와 힘을 가진 무리가 그 힘을 놓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다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바로 고쳐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게 제대로 개혁이 되고 바뀔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 헌법 1조에 보면 권력은 국민에게부터 나온다는데 지금 그러면 지금 그걸 무시하고 있는 지금 와중에 있고 이 국민들이 삶이 이 팍팍할수록 국민들은 살기 바빠요. 하루 살기 바빠요. 왜냐면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이 많고 그렇지만 팍팍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국민들은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아까 기자님께서 얘기하시다시피 피의사실 공표도 지금 형법 126조 그걸 명시되어 있는데 법치주의를 운운하면서 장관이 피의사실을 유포하면 이게 제대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지금 입법부까지 지금 입법부까지 남은 게 입법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핵심적인 얘기로는 정권이 바뀌었을 때 과연 이 검찰의 막강한 이런 권한과 이런 게 어떻게 하면 이게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지 이게 좀 알고 싶습니다. 같이 논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성 기자님한테 질문을 예. 저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그 가치 혹은 개념이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검찰이 독립을 여러 번 나온 얘기지만 독립을 지켜주면 오히려 더 정치 검찰이 되고 중립성은 애초에 사실 지금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들의 여론이 검찰이 정말 잘못하고 있다 지금 현재 그렇게까지 올라오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한번 돌아보면 그 촛불 박근혜 탄핵 촛불 당시에 여론조사 결과 제1회 개혁과제가 검찰이었어요. 검찰개혁이 제1회 개혁과제였거든요. 그때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쌓여왔던 검찰의 적폐 그리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 김기춘이나 우병우로 대표되는 그 정치검찰들의 그런 어떤 행태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박근혜도 잘못이지만 그것을 제대로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못한 게 아니라 하지 않은 그 검찰단에 대해서 이거 정말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한 거죠 당시에는. 근데 그게 이제 그때 바로 했어야 되는데 그때 못해서 지금 다시 이렇게 된 상황인데요. 지금 이 검찰이 저지르고 있는 이 불공정 수사, 편파 수사, 장애적인 수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쌓이고 쌓이면
다시 검찰 개혁의 여론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기관이 너무나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피의자 방어권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도 검찰의 손에 달려 있어요. 검찰이 얼마나 피의자 방어권을 인정해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를 들면 아까 그 한명숙 증언조작 사건 관련해서 그 한은상이라는 그 죄수가 있죠. 그 사람한테 증언 연습을 시키면서 올 때마다 그러니까 출정을 나오는 거잖아요. 바깥 공기를 세게 하고 검찰 사무실에서 초밥을 사주잖아요. 검사가 초밥을 사줘요. 그러니까 그런 편의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게 돼 있는 그런 상황. 이거 자체가 문제이지 그렇게 해서 조직의 힘을 빼고 분리하고 권한을 나눠서 조직의 힘을 빼야 중립적으로 이 조직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자정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민광기 대표님,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 그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관기입니다. 오늘 저희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 회장님들이 한 20분 정도 참석을 했고요. 사실은 21년도에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그 이전부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계속 이야기됐던 부분인데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좀 한번 눈여겨봐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21년도부터 수사권 조정에서 6대 범죄에서 지금 2대 범죄로 줄었는데 검찰의 수사가 3만 5천 건에서 한 12,000건으로 줄었습니다. 경찰 수사는 99.4%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번 예산과 인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은 인원을 또 늘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경찰은 인원도 안 주고 예산도 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경찰 수사는 못한다. 검찰 수사를 잘한다. 이런 프레임으로 가는 건 아닌가. 현재 지금 현장에서 대구 같은 경우에 지금 마약 형사들이 한 5명 정도 지금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 북부에서도 그렇고요. 계속 흠집 내기를 하고 있거든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때 국회에서 예산과 이론을 좀 예산 부분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시면 어쨌든 검찰도 지소만 할 수 있는 현재 폐해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경찰도 물론 인권을 침해한 사례들 많이 있죠. 앞으로 이제 많이 좋아질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경찰은 수사를 하면서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인원 증원이라든가 예산 부분에 있어서 국회에서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없애고 복지부 산하로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수사권 조정된 이후로 검찰은 일거리가 많이 줄어서 검사들이 워라밸을 지금 찾을 수 있게 되었고 경찰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건이 지연된다 이런 지금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김남준 변호사님 잘 지적하신 것처럼 인력 조정이라든가 전환 배치라든가 이런 게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런 걸 결국은 국회에서 해주셔야 되는 건 아닌가요? 한 개 부서를 없애고 다른 부서로 집어넣는 것도 그렇게 손쉽게 한다는데 검찰의 수사 인력을 빼서 경찰로 전환 배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결국 시민들이 올바른 수사 서비스, 사법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데 왜 이런 거를 방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암암리에 계속해서 검찰은 오히려 조직에 지금 힘을 키우는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의원님들하고 당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좀 후속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민광기 위원장이 옆에 계신 분 손 드셨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서초경찰서 직장협의회장 남영입니다. 저는 수사부서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수사권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 실무진의 이야기를 안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경찰은 수사 부서를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검찰은 수사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뭘까요? 문제는 경찰에 대한 수사 조정 과정에서 그 예산 인력 확실하게 이게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은 수사하는 경찰관들은 사실은 거의 수사 능력이 부재할 정도로 수사의 경력자들은 전부 다 이탈이 된 상태입니다. 이게 문제가 뭡니까?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해야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될 거고 그게 시민들한테 부여된 저희 경찰의 권리인데 그런 게 가만히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걸 충분하게 국회에서 논의를 해줬으면 합니다. 경찰관들은 지난 10월부터 10월, 11월, 12월 개인 돈으로 밥 먹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에 충분하게 그 경찰 손해보고가 있다고 예산을 주지 않고 현장 경찰관들이 어떻게 하는지 발로 뛰는 경찰관 그게 경찰의 국민들의 서비스입니다. 이런 걸 충분하게 감안하셔가지고 자꾸 뭐 검찰이 나쁘다 경찰이 좋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충분한 경찰의 예산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예, 직업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애로사항을 말씀하셨고 오늘 주제는 우리가 검찰의 수사 행태나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제니까 거기에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김경희 부위원장은 그 다음에 윤성진 변호사님. 네, 민주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는 김경희라고 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주철현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그 홍보 분과도 만들고 이제 우리 검찰 그 인권 침해 부분, 평등법 관련해서 이런 활동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당원이기도 하면서 우리 국회의원님들과 최고위원님들, 박찬대 위원님도 계시니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그 당원들이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님께서 그 검찰에 대한 그 인권 침해를 받고 계시는데 그곳에 전면에서 본인이 다 이렇게 싸우시는 모양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지역별로 그 당원들과 함께 국회의원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시고 이 인권 침해, 검찰의 인권 침해라는 부분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그 내용으로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국회의원님들과 또 당원들과의 소통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좀 되셨으면 좀 더 이 국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당원들이 좀 더 힘을 가지고 지금도 빨갱이 소리 듣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본인들이 설명을 해 나가면서 설득할 수 있는 힘을 더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상황이 많이 있으시지만 굉장히 중요한 방에서 내부 소통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아까 발제자분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결국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님들 나아가면 이제 전체적으로 민주진영을 다 사정권에 놓고 지금 검찰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처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당 자체에서 유불리를 개인적인 개파적인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단합된 모습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필요성을 언급하신 것 같고 그 저희가 정말 바라는 겁니다. 네, 그 의원님들이 또 최고위원도 계시니까 잘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민주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있는 김성진 변호사입니다. 발제자 말씀에 조금 보충해서
이 검찰의 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과도한 인신 구속 문제 그리고 피의사의 공포가 사실상의 유죄 판결과 같은 효과를 낳고 있다는 말씀 하셨는데 특별히 이 피의사의 공표의 처벌 효과에 대해서 미국의 얼빈 판결, IRVIN 판결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피의 사실이 공표돼서 법원이 유죄의 어떤 심증을 갖게 될 경우 이럴 경우에 유죄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이 법원의 심증까지도 사실상 이 피의사의 공표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유죄 판결과 같은 실질적인 낙인 효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이 검찰의 편파 수사 그리고 인권 침해 수사에 대해서 국내 시민단체분들 이렇게 문제 제기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좀 국제적으로도 이런 한국의 인권 상황, 검찰의 수사를 통한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제안까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뭐 이제 아니요 이제 그만하시죠. 왜냐하면 오늘 지켜뵈서 많은 분이 오신 것은 정말 감사를 드리는데 경찰이 현재 안고 있는 문제나 애로점은 저희들도 아마 다 이해를 하실 것 같고. 경찰에 관련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하시죠. 예. 오늘 주제에 좀 집중해서 말씀해 주시고. 박찬대 최고위원께 좀 궁금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오늘 검찰 개혁에 대한 이제 토론 결론이 수사하고 이제 기소하고 이제 분리돼야 된다는 그런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이 앞전에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이제 그거를 이제 표결하면 되는데 왜 박병석 국회의장 하에 여야가 중재안이 나왔는지 그냥 그대로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표결을 하면 그때 지금 여당은 날치기 그런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갔으면 됐는데 왜 중재안이 나왔는지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무거운 마음으로 지금 토론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검찰 개혁의 이름으로 주춤되고 또 확실하게 성과 내지 못했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문재인 대통령 때도 시도되었던 검찰 개혁이 확실한 성과 내지 못한 부분에서 너무 뼈아프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질문하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 많이 뼈아픕니다. 이번에 이제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이제 공동위원장으로서 진짜 검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대응을 하고 있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인사 말씀 드린 것처럼 담벼락 앞에서 정말 욕하고 있는 그런 느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제도화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는 분명하게 법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소회를 놓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박병석 국회의장과 그분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신념이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의장이 상정을 안 해주는 그 벽을 사실 뚫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저는 그때 최고위원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수석 원내 부대표로서 정책이라든가 민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내 대표를 보좌해서 일을 진행을 했는데 그때 좀 더 강력한 검찰 개혁 법안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법사위 위원들과 사실 의견을 같이는 하고 있었거든요. 김용민 의원, 박주민 의원, 그다음에 최강욱 의원, 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좀 더 강한 법안을 좀 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제 국회의장의 권고에 따라서 합의 형태를 취하게 됐고 아쉬운 그 합의조차도 다시 지금의 여당이 또 파기하고 또 파기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일방 통행을 하려고 했을 때 사실 문구까지도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회의장의 상정 그 벽을 넘지 못했던 것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내본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당과 지금 윤석열 정부 여기는 제도를 개혁하고 법안의 범위 안에서 합리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개혁의 한 발을 나설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법 자체를 아예 무시하고 시행령 통치를 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의 인식이 너무나도 나이브했던 것 아닌가. 전쟁의 판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최대한 협의를 이끌어내고 협의된 대로 또 양보해 나가면서 검찰 개혁이 진전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모든 것이 원점으로 되고 오히려 그동안 이루어왔던 성과까지 다 퇴행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어서 너무나 뼈아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검찰의 독재와 탄압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아직도 우리는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도저히 합리적인 방안으로는 해결책을 낼 수 없는 것 아닌가 사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이래서 사실 많은 조언도 필요하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나갈 것인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책위원회에서 지금 검찰을 상대로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피의 사실을 공표했던 검사들을 대상으로 지금 고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발을 해도 꿈쩍도 하지 않고 있어서 좀 방법을 바꿔서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다시 고발을 또 시작을 하는데 경찰이 그 역할을 할지 안 할지 그래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해서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우리가 서울청에다가 고발을 했어요. 일부 지지자들은 경찰이 할 수 있겠냐 뭐 이렇게 우리를 다시 비판하고 있지만 그래도 경찰과 검찰이 또 수사권을 가지고 서로 또 견제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정권에 정말 콩이병 역할을 하고 있는 검찰들 이 사람들 좀 그래도 이름을 공개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우리가 그 신문 보도 자료라든가 내용을 살펴서 전적으로 민주당과 야당 대표를 탄압하기 위해서 올인하고 있는 검찰 조직을 그리고 거기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신문지상에다 지금 공개하고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와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서 지금 달려들고 있는 검찰 조직의 인원수가 정확하게 집계되지는 않지만 약 90여 명.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겨냥을 해서 8개 부서가 약 60여 명의 검사들이 지금 달려들어 있거든요. 150명의 검사와 검찰 수사관까지 보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평검사까지 일일이 이름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 책임을 지고 있는 검사들 조직도를 보면서 신문 보도를 보면서 지금 명단을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지금 전혀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역사에라도 이름을 남기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아까 인사할 때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하면서 정말 무력감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가 담벼락에 욕이라도 해야 되고 함께 저항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말씀드리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견뎌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여튼 국민들이 지지를 하니까 화이팅 하시면 좋겠어요. 지지합니다. 지지해요. 예. 열혈 지지합니다. 저는 현명한 국민들이 현재 상황을 다 보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이 제1의 개혁과제로 아직 남아있는 것도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 의원님들 파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꼭 말씀하시고 싶은 분이 안 계시다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저희 토론회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귀중한 발제와 토론해 주신 5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바쁜데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의원님들과 또 방청석에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제도 개혁으로 저희가 검찰 개혁을 조만간 완성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